이제 연말정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같은 직장인들에게는 그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은 이거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달라질 수 있는 연말정산.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고 또 절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철진 평론가께서는 5월에 정산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죠. 네, 꽤 됐습니다. 자영업자가 되시니까 네. 말이죠. 그러니까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저희 같은 그 직장인들한테는 매년 찾아오는 연중 행사인데 연말 행사인데 연초 행사가 됐군요, 이제. 근데 할 때마다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 보고 좀 놀랐는데요. 저 역시도 한 13번, 한 13년, 14년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막상 연말정산이 어렵다고 안 느꼈습니다. 근데 이번 설문조사를 보니까 어렵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72%, 예. 쉽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이제 28%로 압도적으로 어렵다라고 느끼시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매년마다 환급 혜택이 바뀌어서 그렇다. 예. 또 서류 챙기기가 어렵고 귀찮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조언을 드리면은 물론 매년 바뀌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 2시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그게 딱 한 번만 공부를 하시면 글쎄요, 많이 연말정산 액수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게요. 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네. 지금이라도 절세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미리 챙겨야 될 것들. 좀 짧게 짚어주시죠. 하나 더 하면 영수증 챙기기나 확실히 했다면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수증 중에서 가령 보청기 구입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시력 보정용으로 안경을 구입했다라든가 자녀 중에서 교육 목비로 해서 그러니까 체육복 구입비라든가 취약 전 아동일 경우에는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만에 하나 신용카드로 긁었다고 하셨더라도 따로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당국에서 합법적 이중공제를 허용하는 거거든요. 가령 신용카드로도 소득공제를 받고 나중에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의료비에서 또 다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중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건데 현재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이거를 구분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가셔서 하나하나 영수증 챙겨야 되시고요. 또 자세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월세 세액공제 같은 거가 있으니까 월세 납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두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확실하게 되돌려 받는 부분이 있다면은 꼭 해야겠죠. 예. 땅 파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연말정산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13번째 월급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세금 폭탄 내지 눈물의 정산이 되기도 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 나눌까요? 40대 직장인인 박성찬 씨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봤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액을 확인하고요.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과 공제 예상 금액 등을 수정 입력했습니다. 기분 매우 좋습니다. 월급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저분이 113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옆자리 동료 임샘터 씨는 오히려 50만 원을 속된 말로 토해내야. 억울한 면도 있긴 한데 나라에 있는 세금이니까. 야, 저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저게? 참 저도 저게 궁금했었어요. 160만 원 정도. 같은 직장인인데 실제로 그 통계를 보면은요. 지난해 그 직장인 1,183만 명이 평균 51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300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평균 78만 원을 토해냈다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렇게들 표현하더군요.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속된 말로 토해냈던 분들 중에서는 역시 연봉,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 액수를 좀 보면은 1억 원 이상 납세자 중에서 38만 명이 거의 1조 원 넘게 환급을 했고요. 또 하나가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에서 93만 명이 또한 1조 1천억 원대를 환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급하는 분들은 역시 이제 연봉이 높은 분들이 환급을 했다라는 건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300만 명이나 해당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방금 영상을 보셨지만 똑같은 사무실 옆자리에서도 누구는 100만 원을 돌려받는데 누구는 또 토해내는 이런 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연말정산의 묘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여기에 연말정산의 하나의 이게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가족 수라든가 부용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좌우합니다. 이 어려운 게 쉬웠다고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는 그닥 어렵지 않았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올해부터 달라진 것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연말정산부터 빨리 끝내줘야지. 이게 우리 직장인들의 마지막 생물 같은 건데. 직장인의 마지막 생명 같은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좀 보시죠.
이번 연말 정산에서는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가 소득 공개됩니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은 기존 30에서 40%로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의료비와 별도로 난임 시술비는 20%까지 공제가 되고 출산 입양으로 확대됐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월세를 계약했을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상에는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 세액 공제 확대 항목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중고차 구입비에 대해서 10%를 이제 공제해 준다라는 것이 가장 많이 뉴스에서 언급이 됐었고요. 네. 두 번째 항목에 있는 난임 시술비 20% 공제율인데 우리가 의료비 관련한 세액 공제가 15%거든요. 네. 근데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 폭을 더 높여준 겁니다. 네. 근데 저것은 또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난임 시술을 받았던 분들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같은 의료비에서 저걸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다둥이 공제인데 이제는 그동안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에서 첫째, 둘째, 셋째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사를 하나 해왔는데요. 작년에 셋째를 나셨던 분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셋째 다둥이 공제로 70만 원, 뭐 기본 소득 공제, 자녀 공제에다가 한 명씩 나온 6세 이하에 15만 원씩 추가로 되는 게 있거든요. 다 합쳐서 14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돌려받는 세액 공제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다둥이 공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이번에 적용이 됩니다. 예.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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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해부터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공제 혜택 줄어들죠.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나왔던 건데요.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공제도 폭이 있는데 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이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이걸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1억 2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또 같은 뭐 맥락으로 해서 1억 2천만 원의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것들이 또 하나의 공제의 큰 무기가 되거든요. 이거 역시도 기존의 400만 원 한도에서 300만 원으로 줄여서 전반적으로 이 고소득자,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제 폭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부양가족 수 네. 얘기하셨는데 연말정산 시작은 뭐 인적 공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예, 한 명당 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자녀라든가 함께 많이 올릴수록 일단 유리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을 이렇게 빼고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님을 하나의 본인의 인적 공제 항목에 올릴 수가 있는데 이때 또 많이 생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문제가 형제 자매가 있을 때는 부모님을 다 자신이 올리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부모님이 또 소득이 있으시면은 여기에 대한 공제 대상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올해부터 그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공제 혜택이 좀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뭐 조정되거나 축소되는 항목들?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신용카드라든가 연금저축에서 그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예. 이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 5억 이상 42%가 되고 3억에서 5억이 40% 된다라고 이 부분은요. 올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소득에 대해서 내년 연말 정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현재 올해는 38%에서 40% 5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제 벌이가 많은 만큼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하나의 그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네. 그 교육비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또 팁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영수증을 챙기라고 했을 때 이것도 문의가 정말 많은 건데 네. 취약 전 아동의 이 학원비는 됩니다, 공제. 어. 근데 초, 중, 고 자녀의 학원비는 안 되거든요. 그럼 왜 안 될까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근데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 하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 중, 고 자녀 중에 체험학습비라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또 공제에 넣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 중, 고 자녀가 체험학습비 같은 경우에는 이 30만 원 한도의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는 안 되나 체험학습비 같은 경우나 또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비 관련해서 영수증을 챙겨둬야 상당히 됩니다. 중요한 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그 대학에 수시 합격한 학생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등록금을 냈다면 네. 요거는 그 어떻게 그 한 해 좀 미루는 게 유리하다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네. 정말 많이 이제
경사가 났는데 이제 놓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수시로 합격한 분들 자녀 같은 경우에 대학금을 미리 냈다라는 건데요. 네. 이때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내년에 사용해라. 이건 왜 그러냐면요. 현재 앞서 말한 것처럼 인적 공제 같은 항목 중에서 교육비를 보게 되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한도인데 네. 대학생으로 가면 900만 원까지 공제폭이 월등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교육비 네.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생으로 넣게 되면 3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같은 대학 등록금이라도 그렇죠.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지 대학생이었는지가 예, 그러면 큰 차이가 300만 원 나는 한도에서 끊기게 되니까 일단은 대학생이 돼서 그 한도를 쓰게 되면 900만 원으로 한도가 커졌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넘기시게 되면 뭐 기쁘죠. 수시로도 합격되고 내년에 공제 한도 폭도 이제 900만 원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도 맞벌이라 네. 항상 그게 궁금했었는데 네.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나은가? 뭐 일부에서는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몰아줘라라는 쪽이 있고요. 몰아주기는 금물이다라는 쪽이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예,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아주 치밀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시나리오가 많아요. 가령 예.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일단 소득 대비 25%를 쓰고 그 다음부터 쓰는 거에 대해서 공제가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원래 막 알뜰살뜰 아끼는 뭐 그런 부부라고 한다면 카드도 안 쓰고 체크카드도 안 쓴다면 실은 연봉이 적은 쪽에 이런 것들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또 왕창 쓴다라고 하면 많은 쪽에다가 또 몰아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뭐 부모님 인적공제 같은 경우에도 연봉이 적은 쪽 혹은 많은 쪽에다 어디에 둘지가 그 각 부부, 맞벌이 부부별로 이게 사안마다 그때그때가 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시고 소득이 높은 쪽에다 몰아줘야 되겠군. 낮은 쪽에 몰아줘야 되겠군. 이거에 왕도는 없으니까 네. 한번 앉아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공제 부문이 있더라고요. 그 중증 환자애 같은 경우 여기 해당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의료 공제비가 700만 원 한도가 있죠. 이제 네. 의료비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도 3% 연봉 대비 3% 이상을 쓴 부분부터 이제 공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거기에 대한 공제 한도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네. 장애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참 의료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런 분에는 암, 화상 등의 중증 질환이라든가 희귀성 난치성 질환, 결핵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이제 세액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다 모아서 이번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택자금 관련 공제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소유자가 이제 집 한 채를 갖거나 뭐 임차를 했을 경우에 또 하나의 조건이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85인데 이걸 쉽게 생각해서 30평형대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집을 살거나 혹은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령 이제 집을 살 경우에도 이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늘 수가 있고요. 임차도 마찬가지로 같은 한도에서 늘 수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 같은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내가 뭐 전세에 관련해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따박따박 냈다. 혹은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원리금을 냈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들도 모아서 이번에 같이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거주 관련한 주거비 관련한 역시 핵심은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월세 월세 세액 세요. 공제 가장 인기가 많은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제 근로자가 이제 월세로 계속해서 버텼으면 한도 750만 원 한도에서 10% 그러니까 75만 원의 월세 세액 공제가 되거든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집주인 동의 없이 올해부터는 본인이 바로 신고만 해도 이걸 다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월세 세액 공제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제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은 그 개인적으로 좀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꽤 있답니다. 네. 이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뭐 개인적인 뭐 대소사들, 뭐 결혼이나 이혼이겠죠. 뭐 재혼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이제 배우자의 실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혼, 재혼 같은 경우 할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가족 구성원이 바뀌게 되면서 인적 공제에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에 공개하기가 싫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예. 분들은 배려도 있는 게요. 연말정산이 다음 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놓친 분들에 한해서 5월 그러니까 기본의 사업소득자들이 할 때 같이 마지막으로 보정을 할 수 있게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꼭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감춰서 감추라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하고요. 거기에 빠진 부분을 나중에 모으셔가지고 본인이 5월
소득신고 때 다시 가서 받으시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막 굳이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